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과학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물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 가설의 경우에는 검증될 수가 있고 논파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과학적 가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상식이라든가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직관이나 논리나 경험에 의해서 혹은 관찰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검증될 수 있고 논파될 수 있으면 과학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가설을, 감기에 걸렸을 때 무슨 일을 할까?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봤을 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시험하는 것이, 일종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가지는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해보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의 논리는 일단 논리적인 가설을 세우되 이 가설이 검증될 수 있고 논파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지식으로 채소와 과일에 다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채식은 건강에 도움이 주니까 그리고 또한 비타민C는 목과 코의 염증의 소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논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예측해 본다면 비타민C가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면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연역적인 사고 혹은 예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측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실험을 할 때에는 보통 대조구가 있는 실험을 해야 합니다. 대조구는 실험의 일반적인 대상과, 그러니까 실험적 처리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실험 대상과 동일한 조건 하에 놓이는 것인데, 대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대조구와 비교해서 실험 결과가 더 낮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측 검사, 비타민C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감기에 더 잘 걸리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룹을 두 개를 나누죠. 그래서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과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더 많이 걸렸거나 감기에 걸린 수가 같았다면 예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가설을 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렸다면 예측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설을 배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른 검증을 실시하거나 혹은 대체 가설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설에 대해서 이제 가설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증명을 해서 아직까지 가짜로 판명되지 않은 것을 이론이라고 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학문에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이론도 많고, 그다음에 이론이 정말 참으로 증명이 되게 되면 법칙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물리나 수학 같이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학문의 경우에는 법칙이 굉장히 많지만, 생물학 같이
모래성에 꽂힌 나뭇가지를 꽂고 그 나뭇가지가 쓰러지지 않게 점점 그 아닌 것들을 덜어내는 학문에서는 그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은 멘델의 법칙이 되겠죠. 이것이 생물학을 관통하는 가장 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구와 실험구를 이제 모조차를 받고 에키나차를 받는 것으로 이제 대조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작위 배정입니다. 무작위 배정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실험자도 모르고 실험을 받는 사람도 모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맹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험을 하는 사람도 참석자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도 자신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다면 참석자에 대한 지시의 차이도 없을 것이고 참석자의 처리의 차이도 없을 것이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처리의 효과나 증상을 편견 없이 보고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임상실험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중맹인, 기술자도 맹인, 대상자도 맹인인 경우고, 삼중맹인이라고 해서 통계를 내는 사람도 그 대상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여러 가지 감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노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코나 호흡기 점막 상피세포에 침입하고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 자신을 복제하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세포를 감염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백질의 결정으로 존재하고 생명 현상을 띠지 않다가 숙주세포를 감염했을 경우에 그 숙주세포를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복제된 세포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방어책인 면역계가 가동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게 맞아요. 항바이러스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타미플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기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염증이라든가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세균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염증 반응이 악화됐을 때 처방하는 약은 보통 항생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약들은 감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까 3차 맹인, 그 3중맹인 검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험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 의미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3%가 올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33%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혹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유의미하게 다른 거고, 유의미하게 다르다의 반대말이 유의미하게 같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반대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사실일 경우에, 실험이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대조군과 실험군의 크기가 아주 클 때,
그리고 표본 크기가 아주 클 경우가 가장 이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만약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표본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숫자가 적어갖고 안 보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가려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가 작을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차이가 클 경우에는 크거나 작거나 의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가 의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고 표본 크기가 크다 일 경우는 확실하게 아닌 것이고 요 두 가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다른 대체 가설 이것이 왜 아닌지 대체 가설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체 가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타민C를 먹은 사람이 감기에 덜 걸렸다면 비타민C 먹은 사람이 실제로 비타민C를 덜 먹어서 감기에 덜 걸린 것인지 아니면 비타민C를 챙겨 먹는 그룹들이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감기에 덜 걸리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나눠서 다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다시 나눠서 실험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과학 정보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얻을 때는 뉴스 보도나 광고나 책이나 인터넷 정보, 네이버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은 다 2차 출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가장 옳은 답이 담겨 있는 것은 1차 출처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출처는 연구자가 발표한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이 사람의 논문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동료 과학자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게 되고요. 일화성 근거도 과학 정보의 평가로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일화성 근거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한 사람이 해봤는데 그 사람이 효과가 있더라 라고 발표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게 연예인을 사용해서 내가 썼더니 효과가 좋았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일화성 증거이며 과학적으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차 출처가 중요한가 하면 2차 출처를 왜 과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럴 경우에 보도하는 기자들의 전공이 딱 맞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이 보도를 잘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데스크 그러니까 뉴스 신문사나 이런 것의 데스크의 경우 이익의 상충에 따라 오도된 정보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직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는 1차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는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투고를 하고 동료 심사를 받게 돼요. 동료 심사를 받는다 함은 자기가 딱 이 전공인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동료 과학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쓰여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1차 논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이상 논문의 이러이러한 점들을 메꿔라 해서 다시 과학자에게 논문을 돌려보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수정된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 이 논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많은 후속 연구를 낳게 한다든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에는 다음 호의 학술지에 이 사람의 논문을 언급하면서 이 논문은 그랬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술지는 학술지에서 수정된 논문이 발표된 뒤에는 라디오나 신문, TV나 매체에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라디오, 신문, 잡지, TV의 매체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혹은 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이 감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감기 바이러스에 사실적으로 노출이 됐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느냐, 손 씻기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본인이 감기를 예방을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기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 비타민 C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비타민 C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라는 과학적으로 확고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빈약한 식사, 운동, 찬 공기에 노출을 한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검증은 되지 않았고요. 감기 기간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기는 극복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자연계가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이고 과학적 가설은 검증되고 논파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과학적 가설이면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초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검증을 하고 논파를 할 수 있을지언정 초능력이라는 것은 물리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가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 계획된 과학적 가설이 옳다고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데 제어된 실험은 일단 무작위적으로 배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효과에 대해서 가설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조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험군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취급되고요. 이중맹인 실험이 아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가장 기본으로 실험자와 피실험자가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병을 유발을 하고 병을 직접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이상에야 두 가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관관계를 접근을 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의미가 되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통계학이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험 처리의 진정한 효과를 반영하는지 결정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게 다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출처는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실험 결과와 발표 전에 다른 과학자에 의해 심사된 실험 결과가 1차 출처가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 정보를 뉴스 매체와 같은 2차 출처에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출처의 과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들 출처의 과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기술이며 일화적 증거는 믿지 못할 정보평가 수단이며 매체 출처는
다양한데 이것이 뉴스 보도를 할 경우에 과연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특정 그러니까는 거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적인 정보가 아니라 뭐 뭐뭐라고 한다더라, 뭐뭐하더라, 뭐 이런 류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조심해서 잘 고르는 게 필요하겠죠.